자식이라는 건 제게 평생의 숙제이자 가장 큰 보물 같은 것이었어요. 쉰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아들 둘의 밥상은 제 손으로 차려줘야 마음이 놓이는 걸 보면 천생 엄마 팔자는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특히나 제게 둘째 아들, 범선은 마냥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30이 넘은 녀석에게 이런 말을 하면 기겁을 하겠지만 어미 눈에는 그저 순하고 마음 여린 아들일 뿐이었죠. 성실하고 우직한 첫째 범철이와는 또 다른 결의 아이였어요. 사람을 워낙 잘 믿고 한번 마음을 주면 모든 걸 내어주는 그런 성격. 그게 늘 걱정이라면 걱정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들 녀석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얼큰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고등어는 기름에 자글자글 익어갔죠.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우리 아들들 왔구나 하며 돌아보는데 둘째 범서의 얼굴이 영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그림자처럼 딱 붙어서 팔짱을 낀 여자친구 최아라가 서 있었고요. 어머니, 저녁 준비하셨어요? 저희 할 말 있는데. 말을 꺼낸 건 범서가 아니라 아라였습니다. 마치 자기 집안방에 들어선 사람처럼 거침없는 태도였죠. 저는 일단 앉으라며 손짓하고는 애써 표정을 관리했어요. 범서가 1년 가까이 만나온 아가씨였지만 저는 저 아이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볼 때 위아래로 훑는 그 눈빛이나 어른 앞에서도 당당함을 넘어 무례하게 느껴지는 말투 같은 것들이 그랬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으로만 사귀고 있었죠. 무슨 할 말인데 그래. 일단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너희 오기만 기다렸는데. 아니요, 어머니. 중요한 이야기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라는 제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범선은 그 옆에서 그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꼭두각시 인형처럼 아라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아들의 모습의 속에서부터 천불이 났지만 꾹 참아냈습니다. 그래, 들어보자꾸나. 무슨 중요한 이야기인지. 제가 식탁 의자에 앉자 아라는 맞은편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더군요. 그러고는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저희 한 달 정도 유럽에 다녀오려고요. 사업 구상도 좀 할 겸 해서요. 유럽? 갑자기 무슨 유럽이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나갔어요. 범선은 제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많이 찾는다고 해서요. 아라가 계획을 다 세웠어요.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니. 주말에 1박 2일로 계곡을 놀러가도 숙소부터 맛집까지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던 녀석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자기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모든 걸 체념한 듯한 희미한 피로감만이 어려 있을 뿐이었죠. 모든 대화의 주도권은 아라에게 있었습니다. 어머님, 범서 씨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제가 좀 이끌어 주려고요. 한국에만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가서 견문도 넓히고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알아볼 생각이랍니다. 이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저희 미래를 위한 중요한 비즈니스 트립이에요.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거창한 말까지 쓰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범서, 너는 정말 가고 싶은 거니? 네 생각은 어때? 제 간절한 물음에 범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 짧은 순간 아들이 사실은 가기 싫어요라고 말해주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기대를 무참히 박살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라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편하고 좋죠. 편하고 좋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아, 내 아들이 저 영악한 계집애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구나. 직감적으로 위기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언젠데? 모레요. 이미 비행기 표랑 다 예약했어요. 모레. 불과 이틀 뒤였습니다. 저에게는 상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던 셈이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야기해봤자 범서가 휘둘리는 모습만 보게 될 테고 제 속만 까맣게 타들어갈 게 뻔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한 일이니 잘 다녀오너라. 제가 짧게 대답하고 일어나자 아라는 마치 승리자처럼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녀석들과 함께 먹으려고 정성껏 차린 밥상은 그렇게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 식어갔습니다. 이틀 뒤 저는 아들 내외를 배웅하기 위해 현관을 나섰어요. 첫째 범철이는 회사 일로 바빠 저 혼자 배웅하게 되었죠. 저는 밤새 잠을 설치며 준비한 봉투를 범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혹시라도 아들이 타지에서 곤란한 일을 겪을까봐 넉넉하게 챙겨 넣은 달러와 유로가 들어 있었어요. 아들 가서 아라 씨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구경도 하고 혹시 모르니 비상금으로라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범서가 그 봉투를 채받기도 전에 옆에 있던 아라가 휙 하고 봉투를 가로채 갔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저도 범서도 순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했는데 요긴하게 쓸게요. 그러면서 봉투의 두께를 손가락으로 쓱 가늠해보는 그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을 저 아이는 그저 초기 자금 정도로 취급해버린 겁니다. 이 돈은 저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머님도 저희를 믿고 앞으로도 팍팍 밀어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마치 제게서 투자를 받아낸 사업가처럼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죠. 범서는 그런 아라의 모습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몸 조심하고. 도착하면 바로 연락하고. 그렇게 둘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고 제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자동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먼 길 떠나보내는 어미의 애틋함보다는 마치 아들을 사지로 떠나보내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행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날 아침에는 연락이 와야 했어요. 하지만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아들에게서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죠. 혹시 비행기가 잘못되었나, 무슨 사고라도 났나?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먼저 잘 도착했니?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짧은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저 범서예요. 잘 도착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딘지 모르게 아들의 말투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모티콘 하나 없이 딱딱한 문장. 평소에 범서라면 도착하자마자 공항 사진이라도 찍어보내며 신나서 제잘거렸을 아이였어요. 저는 곧바로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소리 듣고 싶으니 전화 한번 하렴. 사진도 좀 보내주고. 하지만 그 문자에 대한 답장은 한참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하게 핸드폰만 붙들고 있던 제게 다시 문자가 온 것은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의 번호가 아닌 아라의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아라예요. 범서 씨 지금 시차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저희가 여행 일정이 빡빡해서 앞으로 연락 자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아들의 안부를 여자친구가 대신 전하는 걸까요? 왜 아들은 직접 연락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연락 자주 못 드린다고 미리 못을 박는 저 말투는 또 뭘까요? 무언가 거대한 장막에 가려져 아들과의 소통이 차단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아들과의 소통은 철저히 아라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어요. 제가 범서에게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고 잠시 후에 아라에게서 지금 회의 중이에요. 운전 중이라서요. 와 같은 변명이 담긴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간혹 범서에게서 오는 문자도 예전처럼 살가운 아들의 말투가 아닌 누군가 대신 써준 듯한 사무적인 내용뿐이었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첫째 범철에게 하소연을 해봤지만 아들 녀석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범서도 이제 어른인데 여자친구랑 같이 갔으니 알아서 잘하겠죠. 신혼여행 온 기분일 텐데 어머니가 너무 연락하시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범철이의 말도 일리는 있었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연인과의 여행에 푹 빠져 가족에게 소홀해진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투명한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아들의 진짜 목소리와 진짜 표정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이 상황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잘 지내고 있다는 활자 몇 개만으로 내 아들이 안전하다고 믿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무엇이 진실인지, 내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자식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본능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제 모습에 첫째 아들 범철이가 결국 한 소리 하더군요. 어머니, 그러다 병나시겠어요. 범서한테서 연락 잘 오고 있다면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이 오긴 뭐가 와. 오는 건 전부 저 최아라라는 애한테서 오는 문자뿐이야. 범서 목소리 들어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 제 말에 범철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원래 연애하면 다 그래요. 특히 여행 가서는 더 그렇죠. 둘만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도 좀 젊게 생각하세요. 젊게 생각하는 거랑 이게 이상한 거랑은 다른 문제야. 네 동생은 그런 애가 아니야. 하루라도 내 목소리 안 들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하던 애야. 그런데 타국에 나가서 일주일이 넘도록 전화 한 통이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격앙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범철이는 여전히 제 걱정을 유난으로 치부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지만 가끔은 섭섭할 때가 있었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범철이의 성격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큰 장점이었지만 어미의 직감이라는 비논리적인 영역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저한테는 형이니까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겠죠. 범철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앞에서 보란 듯이 범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신호음만 하염없이 이어질 뿐 범선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멋쩍어진 범철이가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아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범철이의 핸드폰으로요. 아주버님, 저 아라예요. 저희 지금 미팅 중이라 통화가 어려워요.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범철이는 문자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팅? 유럽까지 가서 무슨 미팅을 저녁 시간까지 한대. 꺼봐. 이상하지?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도 뭐 사업 구상하러 간 거라니까 바쁠 수도 있죠. 일단 알겠다고 답장 보내놓을게요. 범철이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무언가 확실한 증거를 잡아 범철이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혼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의 진짜 상황을 알 수 있을까? 아라의 감시를 피해 아들과 직접 소통할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 문득 영상통화라는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문자나 음성통화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영상통화는 속이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어머니처럼요. 아가, 잘 지내니? 우리 범서 얼굴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보고 싶구나. 오늘 저녁에 잠깐이라도 영상 통화 한번 할 수 있을까? 어머니 소원이다. 제 문자에 아라는 한참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소원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애원하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몇 시간 뒤 마지못해 보낸 듯한 답장이 왔어요. 네, 어머니. 그럼 저녁 식사 끝나고 잠깐 연락드릴게요. 올해는 못해요. 올해는 못한다고 쐐기를 박는 모습에 또 한 번 기가 찼지만 저는 일단 알겠다며 웃는 이모티콘까지 붙여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저녁 시간이 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죠. 약속한 시간이 훌쩍 지나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최아라라는 이름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라의 얼굴이었어요. 화려한 화장을 한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희 지금 막 저녁 먹고 들어왔어요. 그래, 아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아들 얼굴 좀 보자. 제 말에 아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카메라를 옆으로 살짝 돌렸습니다. 화면 구석에 범서의 얼굴이 잠깐 비쳤어요. 그런데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헬쑥한 얼굴에 초점 없는 눈. 마치 모든 기력을 소진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배경. 유럽의 호텔이라면 응당 있어야 할 이국적인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평범한 오피스텔의 흰색 벽지가 화면에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범서야, 아들, 괜찮은 거니? 제가 다급하게 아들을 불렀지만 범서는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아라가 당황한 기색으로 황급히 카메라를 다시 자기 쪽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니, 범서 씨가 오늘 좀 피곤해서요. 이제 그만 쉬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아니, 잠깐만. 아가, 범서야. 제가 무언가 더 말할 틈도 없이 영상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까만 화면이 되어버린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방금 제가 본 것은 분명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알던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배경? 그 흰색 벽지는 그래요. 범서가 독립해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벽지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요즘 오피스텔 벽지는 다 비슷비슷하잖아.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범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범철아,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와줘. 아주 중요한 일이야. 빨리.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범철이는 군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쯤 뒤 퇴근길에 곧장 달려온 범철이가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전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저는 범철이를 식탁에 앉히고 방금 있었던 영상 통화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해숙했던 범서의 얼굴, 초점 없던 눈빛,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무나도 익숙했던 오피스텔의 흰색 벽지까지. 어머니, 그게 확실해요? 그냥 비슷한 곳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범철이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내 아들 집 벽지 하나 구분 못할 것 같니? 그리고 설령 벽지가 비슷하다고 쳐. 네 동생 얼굴은 어쩔 건데. 걔 꼭 뭐에 홀린 사람 같았어. 정상이 아니었단 말이야. 제 단호한 태도에 범철이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생각은 범서가 지금 유럽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 생각은 그래. 그 최아라라는 애가 우리를 전부 속이고 범서를 어딘가에 데리고 있으면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어. 설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범서가 바보도 아니고요. 바보가 아니라 순진한 거지.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탈인 놈이야. 그 계집애가 작정하고 속이면 네 동생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 우리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제 직감을, 범철이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세웠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논쟁을 끝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범철아, 내 어머니, 너 혹시 출입국 기록이라는 거 조회해 볼 수 있니? 네 친구 중에 그런 거 알아봐 줄 만한 사람 없니? 제 말에 범철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제 얼굴에 서린 비장함과 절박함을 읽었는지 범철이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볼게요. 예전에 경찰서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긴 했는데 아직 연락이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어머니, 만약 범서가 정말로 출국한 게 맞으면 그때는 어머니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좀 쉬셔야 해요. 그래. 약속하마. 만약 내 예상이 틀렸다면 내가 괜한 걱정을 한 셈 치고 두 다리 뻗고 잘게. 하지만 만약 내 예상이 맞다면 저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범철이는 제 마음을 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1분 1초가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이며 범철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내 예상이 틀렸기를. 내가 너무 늙어서 괜한 노파심에 사로잡힌 것이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의 범철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내 예상이 맞았구나. 어머니.
범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떠대?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범철이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범서 제 동생 출국 기록 없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서 윙하는 이명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범철이가 달려와 겨우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출국 기록이 없다. 그 말은 즉 내 아들 범서는 지금 한국 땅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해외 사업 구상이라는 것도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것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 여우 같은 계집애 최아라는 우리 가족 모두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아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영상 통화에서 보았던 그 헬쑥한 얼굴, 초점 없던 눈빛이 다시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스스로의 의지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 계집애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범철이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 범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 그 계집애의 최종 목표는 필시 그것일 겁니다. 순진한 내 아들을 구워 삶아서 그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속셈이겠죠. 저는 범철이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을 넘어선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적인 분노였죠. 아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고. 범철아, 나 지금 범서 오피스텔로 갈 거다. 너도 당장 따라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네 동생을 구해야 해.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 눈에 서린 결연한 의지를 본 범철이도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밤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의 도로는 차갑게 젖어 있었어요. 범철이가 모는 차는 침묵 속에서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저는 창밖의 풍경을 보고 있었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범서의 헬쑥했던 얼굴과 그 뒤로 보이던 익숙한 흰색 벽지만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죠.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도착해서 보면 별일 아닐 수도 있어요. 범철이가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녀석도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겠죠. 동생이 출국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차단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이성적인 범철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신호였을 겁니다. 별일이 아니어야지. 하지만 내 예상이 맞다면 네 동생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다. 제 말에 범철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범서가 사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주차장은 한산했고 건물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범서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제발 문을 열었을 때 범서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기를. 이 모든 것이 그저 늙은 어미의 기우였기를. 하지만 15층 복도에 내리는 순간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범서의 집 현관문 앞에는 며칠치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신문과 우편물, 배달음식 전단지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범철이가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하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범서야, 아들 안에 있니? 엄마야. 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역한 냄새가 새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며칠 동안 방치되었을 때 나는 그런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였어요. 어머니, 이거 아무래도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범철이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2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차분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목소리는 다급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아들이 지금 집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위험할지도 몰라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오피스텔 주소를 말하고 아들이 며칠째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집 앞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인기척이 없다는 상황을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절박한 목소리에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경찰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경찰관 2명과 119 구급대원들이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신고하신 분 맞으십니까? 아드님이 안에 계신 게 확실한가요? 네, 맞아요. 제 아들 집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문 좀 어떻게 열어주세요. 경찰은 제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가족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범서의 어머니라는 것이 확인되자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문을 강제로 열 준비를 했어요. 한 경찰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문을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기물 파손에 대해서는 감수하셔야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하고 말고요. 문짝이 아니라 집 전체를 부숴도 좋으니 제발 우리 아들 좀 확인해 주세요. 제 허락이 떨어지자 구급대원 한 명이 들고 있던 장비로 현관문 도어록을 파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기계음이 복도를 가득 메웠고 제 심장은 그 소리에 맞춰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확 끼쳐오는 악취의 저와 범철이, 경찰관들까지 모두 얼굴을 찌푸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집안의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현관에는 배달시킨 지 한참은 되어 보이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들이 터질 듯이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옷가지와 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라도 휩쓸고 지나간 듯한 모습이었죠. 김범서 씨, 안에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경찰관이 소리치며 안으로 들어섰지만 집안은 여전히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발의 체인은 쓰레기 더미를 헤치며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침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침대 위에 제 아들 범서가 쓰러지듯 누워 있었습니다. 범서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아무런 초점이 없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허공의 한 점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은 씻지 못한 듯 헝클어진 머리카락, 헬쑥하게 파인 볼,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잿빛 얼굴. 영상 통화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아들, 정신 좀 차려봐. 엄마야, 엄마가 왔어. 제가 아들의 어깨를 흔들며 울부짖었지만 범서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은 저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힘없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미약해서 바로 앞에서 듣고 있는 저에게도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범서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의식이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범서. 여기가 어디인지는 아시겠어요? 우리 집.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아닌 듯 했지만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범서는 들것에 실려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어요. 범철이는 경찰들과 함께 현장에 남아 상황을 수습하기로 했고요. 구급차가 밤의 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멍하니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대체 그동안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걸까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최아라, 그 여우 같은 계집애. 응급실에 도착한 범서는 곧바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응급실 밖 복도를 서성이며 범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범철아, 집은 어떻게 됐니? 어머니, 지금 경찰들이 집안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범철이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뭐가? 뭘 발견했는데? 일단 주방 싱크대에서 이상한 액체가 담긴 병들이 여러 개 나왔어요. 무슨 한약재 찌꺼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서재에서 발견됐어요. 서재? 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한가득 쌓여 있는데 어머니 이거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범철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류의 제목들을 하나씩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대리 위임장 심지어 상속 재산 관련 일체 권한 위임 각서라는 것도 있어요. 전부 범서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위임장, 인감증명, 상속재산. 그 단어들이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계집애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돈 몇 푼을 노린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범서에게 남긴 유산, 그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기력 보강 주스라고 속여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계속 먹이고 판단력이 흐려진 아들을 조종해서 스스로 모든 재산을 넘기게 만드는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한 것이 틀림없었어요. 해외여행이라는 거짓말은 이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치고 재산을 현금화해서 잠적할 시간을 벌기 위한 연막이었던 겁니다. 저는 치가 떨리는 분노에 몸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내 순진한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우리 가족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들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범철이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눈앞에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시퍼런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래, 최아라. 너는 단단히 잘못 건드렸다.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어. 어미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내가 지금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저는 비틀거리며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각종 검사를 마치고 링거를 맡고 있는 범서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아들의 손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꽉 움켜쥐었습니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응급실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저는 멍하니 누워있는 범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보이며 정신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했어요. 정밀 검사를 위해 일단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고 범서를 1인실로 옮기고 나서야 저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잠시 후 경찰서에서 현장 조사를 마친 범철이가 굳은 얼굴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그 손에는 증거물로 수집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범서는 좀 어때요? 지금은 잠들었어. 의사 말로는 며칠 푹 쉬어야 한대. 다행이네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범철이는 동생의 앙상한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뒤늦은 후회와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제 걱정을 유난으로 치부했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겠죠. 이게 집에서 가져온 서류들이에요. 경찰들이 사본을 떠놓고 원본은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범철이가 내민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 보았어요. 부동산 매매 위임장, 인감증명서, 통장 및 인감도장 보관증.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서류의 수임인, 즉 모든 권한을 넘겨받는 사람의 이름은 최아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범서의 이름과 함께 선명하게 찍힌 도장이 보였죠. 이 나쁜 것.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범철이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범서가 정신을 차리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들어봐야 해요. 범철이의 말대로였습니다. 분노는 잠시 접어두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만 했어요. 우리는 범서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링거 덕분인지 조금 혈색이 돌아온 범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와 범철이가 침대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본 범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형, 여긴 병원이에요? 그래, 아들. 병원이야. 어제 너희 집에 갔다가 네가 쓰러져 있어서 엄마랑 형이 데리고 왔어. 제 말에 범서는 기억을 더듬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쓰러졌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계속 머리가 멍하고 잠만 왔던 것 같은데 바로 그거였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잠만 왔다는 것. 저는 주방에서 발견되었다는 정체불명의 건강 주스가 떠올랐어요. 범서야, 너 아라가 매일 아침마다 챙겨줬다는 거 그거 뭐니? 혹시 주스 같은 거였어? 제 질문에 범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라가 제 건강이 안 좋다고 특별히 구한 약재로 만든 기력 보강 주스라고 했어요. 그거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좋은 기운이 생긴다고 매일 아침 한 잔씩 꼭 마시라고 했어요. 그거 마시고 나면 기분이 어땠는데?
정말 머리가 맑아졌어? 아니요. 오히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고 자꾸만 잠이 쏟아졌어요. 아라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그건 명현현상이라고 몸이 좋아지려고 하는 신호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명현현상. 그럴싸한 말로 아들을 속인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품 안에 있던 서류 뭉치를 아들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아들, 이 서류들은 다 뭐니? 네가 직접 도장 찍은 거 맞아? 서류를 본 범서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저는 그냥 아라가 사업하려면 필요한 서류라고 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도장만 찍어줬어요. 아라가 그러는데 저는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고 불려줘야 한다고 했어요. 저를 위한 일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믿고 범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최아라는 사랑과 미래라는 달콤한 말로 범서에게 접근해서 교묘한 가스라이팅으로 아들의 자존감과 판단력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음료로 아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결국 모든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 너무나도 악랄하고 치밀한 범죄였어요. 범서야, 너는 지금 해외에 있는 게 아니었어. 그동안 계속 그 오피스텔에 있었던 거야. 최아라가 너를 거기에 가둬두고 우리한테는 유럽에 갔다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범철이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범서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깨달았는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속았어요. 어머니,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의 울음소리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우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들.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넌 피해자야. 나쁜 건 너를 속인 그 사람들이지.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마. 올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해.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야지. 안 그러니? 제 말에 범서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아닌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네, 어머니. 제가 아는 거 전부 다 말할게요. 그 사람들이 벌 받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게요. 그때부터 우리는 범서의 기억을 토대로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가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말로 자신을 회유했으며 언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는지, 심지어 아라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를 처리할 때마다 유능한 부동산 중개인이라며 함께 동행했던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남자가 이 모든 사기극을 설계한 공범이겠죠. 모든 정황을 파악한 뒤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유능하고 독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제 오랜 친구의 남편으로 한번 사건을 맡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 나야, 범서 엄마. 저는 병원 복도로 나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던 박 변호사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짧고 굵게 말하더군요. 누님,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명백한 준사기, 사문서 위조, 감금 및 약취 유인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아주 질이 안 좋은 전문 사기꾼인 것 같군요. 그래. 그래서 자네한테 연락한 거야. 내 아들 인생 망치려 한 그 인간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고 싶어. 자네가 도와줘야겠어. 걱정 마십시오, 누님. 제가 누굽니까?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서류 원본이랑 범서 군 진술서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내일 아침 바로 제 사무실로 오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최아라라는 여자 명의로 된 모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과 범서, 군명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놈들이 빼돌린 재산을 현금화해서 도망치기 전에 돈줄부터 완벽하게 막아버려야 합니다. 역시 전문가는 달랐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알겠네. 내일 아침 일찍 찾아가지.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오니 범철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일부터 전쟁 시작이래. 일단 그 계집의 돈줄부터 전부 막아버릴 거다. 제 말에 범철이와 범서의 얼굴에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악랄한 사기꾼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범서야, 너는 여기서 몸조리 잘하고 있어. 나머지는 이 엄마랑 네 형이 알아서 할게. 아무 걱정하지 마. 알겠지? 저는 아들의 이마를 짚어주며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 대가 반드시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갚아주겠다고. 이제 막 길고 긴 싸움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어요. 병원 간이 침대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들끓는 분노와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에 대한 비장함이 저를 한순간도 잠들게 놔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순한 얼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들을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범철이가 아침 일찍 병원으로 와서 저와 교대를 해주었어요. 저는 범철이가 사온 김밥으로 대충 아침을 해결하고 밤새 꼼꼼히 챙겨둔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박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은 오전 9시.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저는 한시도 지체하고 싶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초동 법원 근처에 있는 큰 오피스텔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와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 변호사는 이미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제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누님 오셨습니까? 밤새 잠은 좀 주무셨는지요? 아니, 눈 좀 붙이려고 했는데 잠이 와야 말이지. 그 계집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말이야. 제 말에 박 변호사는 제 마음을 안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는 어설픈 위로 대신 날카로운 질문들로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어제 전화로 들은 내용 외에 범서 군에게서 추가로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들의 대화, 행동, 습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밤새 범서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쏟아냈습니다. 아라가 기력 보강 주스를 핑계로 매일 아침 정체불명의 음료를 먹였던 일, 너는 너무 순진해서 내가 관리해줘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했던 일, 그리고 부동산 서류를 처리할 때마다 유능한 중개인이라며 한 남자를 동행시켰던 일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박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말이 끝나자 책상 위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놈들이군요. 이건 명백히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한 준사기입니다. 피해자의 판단력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만든 뒤 재산을 편취하는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죠. 함께 동행했다는 그 남자, 아마추어가 아닐 겁니다. 이쪽 생리를 아주 잘 아는 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 범서 재산 되찾을 수 있는 거겠지? 물론입니다, 누님. 이미 그들이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했다면 조금 복잡해지겠지만 아직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종류의 사기는 보통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대포 통장이나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돈을 세탁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률 조항이 빼곡히 적힌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예금 채권 가압류 신청서입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법원에 바로 접수할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최아라와 그 공범은 범서 군명희의 아파트를 팔 수도 통장에서 돈을 단 한 푼도 빼낼 수도 없게 됩니다. 완벽하게 돈줄이 막히는 거죠.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답답했던 제 속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어요. 그것만 되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는 건가?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재산을 동결시키는 동시에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놈들을 감옥에 보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증거라면 이 서류들 말고 또 뭐가 필요한데? 범서 군이 마셨다는 그 기력 보강 주스 혹시 남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눴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나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주스는 이미 다 비워진 상태였고 범서의 핸드폰은 아라가 최신형으로 바꿔주겠다며 가져가 버린 뒤였습니다. 제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자 박 변호사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누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범서 군의 병원 진단 기록과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범서 군의 몸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급격한 심신 미약 상태에 빠졌다는 의사의 소견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되니까요. 일단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아라와 그 공범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부터 요청합시다. 박 변호사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저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함께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어요. 범서의 모든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였죠. 은행 창구에 앉아 저는 변호사가 챙겨준 서류들과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 접수 확인원을 은행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은 은행 직원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듯 했지만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는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더군요. 잠시 후 지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직접 창구로 와서 제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놀라셨겠습니다. 즉시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최아라라는 사람 명의의 카드나 인터넷 뱅킹으로는 더 이상 단 1원도 인출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에 지급정지라는 붉은 글씨가 뜨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아침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어요. 그래, 최아라. 이제 네 통장은 그냥 숫자가 찍힌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어디 한번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시지. 통쾌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행 일을 마치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오니 박 변호사는
이미 법원에 서류 접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누님, 이제 1단계는 끝났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 중으로 저쪽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돈이 묶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건가? 이제 여우를 사냥할 덫을 놓아야죠. 박 변호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대담한 계획을 하나 제안했어요. 최아라가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미끼를 던지자는 것이었죠. 최아라의 최종 목표는 범서 군의 아파트였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매수자를 구해서 계약금까지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등기 이전이 막히고 계좌까지 동결되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범서 군이나 누님께 다시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그때 잡으면 되는 건가? 아니요. 그냥 잡으면 놈들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범서 씨가 시켜서 한 것뿐이다라며 발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사기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님의 연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박 변호사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제가 최아라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고 무지한 시어머니 행세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아가,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좌가 정지됐다더라.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한테서도 연락이 왔는데 등기 이전이 안 된다고 난리구나. 나는 이런 거 하나도 모르니 내가 와서 좀 해결해다오. 이렇게 말이죠. 누님께서 그렇게 나오면 최아라는 분명히 자기가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달려올 겁니다. 그리고 누님을 속여서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겠죠. 우리는 그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현장을 덮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대담한 계획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과연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춤을 출 수 있는 게 엄이었습니다. 하겠네. 그 연기 내가 하지. 아주 제대로 한번 해보겠어. 제 대답에 박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나리오를 짜보죠. 범철 군과도 이야기를 나눠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미리 협조를 구해놓겠습니다. 놈들이 나타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으로 돌아와 범철이에게 박 변호사의 계획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범철이는 처음에는 제 걱정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요? 걱정 마라. 경찰도 함께 있을 거고 박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리고 이 어미는 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다. 내 자식을 건드린 것들한테 이 정도 안갚음은 해줘야지. 제 단호한 태도에 범철이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최아라를 속일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화를 걸고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사소한 단어 하나, 목소리 톤 하나까지 세심하게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드디어 작전 개시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박 변호사와 경찰이 알려준 대로 일부러 사람이 많은 시끄러운 시장 근처 공중전화로 갔습니다. 요즘 공중전화 있는 곳이 없는데 이곳은 공중전화가 있어요. 핸드폰 통화는 녹취가 어려울 수도 있고 위치 추적의 위험도 있다는 박 변호사의 조언 때문이었죠. 수화기를 드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익숙한 최아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하고 동전을 넣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최아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아가 나다. 범서 엄마. 저는 연습한 대로 한껏 기어들어가는 불안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최아라는 잠시 말이 없더군요. 아마 제 목소리를 듣고 당황했겠죠. 어머니, 이 번호는 뭐예요? 웬 공중전화예요? 아, 그게 내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그런데 아가,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어. 저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제 연기에 최아라가 의심 없이 미끼를 물기 시작했어요. 큰일이라니요? 무슨 일인데요? 은행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우리 범서 통장이 전부 정지가 됐다더라. 돈을 한 푼도 뺄 수가 없대. 그리고 아파트 사기로 한 사람한테서도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났어. 등기 이전이 안 된다고 계약금 2배로 물어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저는 일부러 두서없이 정신없는 사람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는 최아라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수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돈줄이 막혔다는 소식에 그 속은 지금쯤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겠죠.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갑자기 왜요? 나도 몰라. 은행에서는 법원에서 무슨 서류가 왔다고 하고 부동산에서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아가, 나 무서워 죽겠다. 우리 범서는 아직도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니? 내가 좀 와서 해결해 주면 안 될까? 너는 이런 거 잘 알잖니. 저는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그녀의 자만심과 우월감을 한껏 자극하는 말을 던진 것이죠. 역시나 최아라는 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하, 정말 어머님은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군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어디 계세요? 그리고 절대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마시고 아무 서류에도 손대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시겠죠? 마치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말투의 속으로는 비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끝까지 순진한 시어머니 연기를 펼쳤습니다. 응, 알겠다, 아가. 나는 지금 범철이랑 같이 시내에 있는 늘봄 카페에 있단다. 너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좀 와줘. 네, 금방 갈 테니 거기서 꼼짝 말고 계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렸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내가 아주 근사한 환영식을 준비해 놨으니. 저는 공중전화 부스를 나와 약속 장소인 늘봄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쪽에 먼저 와 있던 범철이가 저를 보고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 테이블에는 손님으로 위장한 사복 경찰들이 각자 신문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며 잠복해 있었습니다. 모든 판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이 차가워요. 자리에 앉자 범철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조금 떨리긴 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동생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어요. 잠시 후 한 형사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용의자가 나타나서 어머님께서 미리 약속된 신호를 주시면 즉시 검거하겠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약속된 신호는 제가 물컵을 들어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형사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카페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어요. 범철이는 초조한 듯 계속해서 손목시계를 들여다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그 악녀가 이제 곧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겁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카페 문에 달린 종이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저와 범철이 그리고 카페 안의 모든 형사들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최아라였습니다.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얼굴에는 도도한 표정을 띤 채였죠. 그녀는 카페 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창가에 앉은 우리를 발견하고는 곧장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불안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자리에 앉은 최아라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녀는 다짜고짜 우리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에게라도 있다는 듯한 태도였죠. 범철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눈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아가, 우리가 뭘 알겠니?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걸 어떡해.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자 최아라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쯧 하고 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다 챙겨드려야 한다니까요. 두 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이건 아마 은행이나 등기소 쪽에서 행정착오가 있었던 걸 거예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서류들을 우리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서류에 인감 도장만 몇 개 더 찍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걸 가지고 가서 직접 처리하면 묶인 돈도 바로 풀 수 있고 아파트 등기 이전도 문제없이 끝낼 수 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채권 양도 동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위임장, 남아있는 모든 권리마저 완전히 넘기라는 내용의 서류들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등쳐먹으려는 그 탐욕에 저는 실소마저 터져 나왔습니다. 아가, 제가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정상 참작이라도 해달라고 탄원서 한 장 써줄 용의가 있단다.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기대였을지도 모르죠. 역시나 최아라는 제 말을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실래요? 전 지금 어머님이랑 범서 씨를 도우려는 거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도장이나 찍으세요. 그녀의 입에서 도우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구나. 너에게는 더 이상의 자비도 기회도 없다. 저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범철이와 주변에 앉아있던 형사들의 시선이 제 손에 꽂혔어요. 최아라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짜증스러운 얼굴로 저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어머니? 시간 없는데.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컵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을 한 모금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조용하던 카페 안이 떠나갈 듯한 외침과 함께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우리 테이블을 에워쌌고 한 형사가 최아라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최아라 씨, 당신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준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아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그랗게 커진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그녀는 잠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는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저 사람들 도우려고 온 거야. 저 할망구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라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제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들과 우리 테이블 위에 놓인 소형 녹음기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형사들은 발버둥 치는 그녀의 양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제 귀에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내 돈이야. 저 아파트는 내 거라고. 놓으란 말이야. 최아라는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돈에 대한 추악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처참하고 비굴한 뒷모습을 아무런 표정 없이 아주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그녀의 귀에 똑똑히 들릴 만큼 분명하게 말해주었죠. 사람 잘못 건드렸다, 아가. 감히 누구 자식을 건드려. 제 말을 들었는지 최아라의 몸부림이 더욱 거세졌지만 그녀는 결국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카페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카페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저는 그제야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범철이가 경외심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여우 한 마리를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한 진짜 주범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때 현장을 지휘하던 형사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최아라, 지금 경찰서로 연행해 가서 조사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자기 혼자 한 짓이 아니라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공범이 있다고 하네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제 다음 사냥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최아라가 끌려나간 카페는 언제 그런 소동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여우 한 마리를 잡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그 뒤에 숨어있을 더 교활한 늑대를 생각하니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실까요? 범서가 기다리겠어요. 범철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바로 경찰서로 가봐야겠다. 그 계집애가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내 귀로 직접 들어야겠어. 너는 먼저 병원에 가서 범서 좀 돌보고 있어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 아이도 알아야지. 자기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제 단호한 태도에 범철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각자의 길로 향했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최아라가 연행되었다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하니 현장에 나왔던 형사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최아라,
지금 조사실에서 아주 술술 불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공범이 있더군요. 그놈 어떤 놈입니까? 이름은 조민준. 부동산 컨설턴트를 사칭하고 다니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이 바닥에서는 꽤 유명한 놈이더군요. 아마 최아라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뒤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종했을 겁니다. 형사의 말에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역시나 순진한 여자 하나가 꾸민 일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계획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악랄했어요. 최아라 진술에 따르면 조민주는 지금쯤 빼돌린 돈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할 겁니다. 저희도 지금 바로 조민준의 예상 은신처로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제 말에 형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현장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맡겨두시고. 아닙니다. 저는 그놈의 얼굴을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제 아들 돈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똑똑히 확인해야겠어요. 제가 방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제 눈에 서린 절박함과 분노를 읽었는지 형사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절대 저희 통제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형사들과 함께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형사님이 최아라에게서 압수한 핸드폰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게 최아라 핸드폰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포렌식을 맡기기 전에 혹시 어머님께서 아실 만한 정보가 있을까 해서요. 저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잠금 장치가 풀린 화면을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갤러리에는 온갖 명품과 화려한 파티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제 아들의 피 같은 돈으로 저런 사치를 부리고 다녔다고 생각하니 또다시 속에서 천불이 치솟았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최아라와 조민준이라는 남자가 아주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뒤로는 현금 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돈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두 사람의 얼굴에는 추악한 탐욕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놈입니다. 이놈이 조민준이에요. 제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자 형사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 사진 언제 어디서 찍은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형사님이 핸드폰을 받아들고 몇 번 조작하더니 이내 사진 정보가 화면에 떴습니다. 촬영 장소가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로 나옵니다. 조민준의 주소지와는 다른 곳인데 아마 여기가 놈들의 아지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장님, 용의자 은신처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입니다. 형사님이 무전으로 다급하게 보고했고 경찰차는 방향을 틀어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가락 하나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낸 겁니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저를 차 안에 있으라고 신신당부하고는 신속하게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초조하게 그들의 무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팀장님, 1205호 문 앞입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진입한다. 모두 준비해. 잠시 후 무전기 너머로 꼼짝 마. 경찰이다.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서지고 넘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은 제발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검거 완료. 용의자 신병 확보했습니다. 라는 무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며 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드디어 그 늑대를 잡은 겁니다. 잠시 후
형사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조민준이 지하 주차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거만하고 탐욕스러운 얼굴. 그는 저항하다가 얻어맞았는지 입가가 터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당신 뭐야? 라며 악을 썼지만 형사들에게 입이 막힌 채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처박혔습니다. 한 형사가 제게 다가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놈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입니다. 아마 범서 군 통장에서 인출한 돈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돈다발이었죠. 내 아들이 땀 흘려 번 돈,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을 팔아치우려 했던 그 더러운 돈.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통쾌함, 안도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밀려오는 깊은 허탈감. 이 모든 싸움이 끝나면 제 아들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돈은 되찾을 수 있겠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와 순수했던 마음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까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최아라와 조민주는 각각 다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님의 배려로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궁지에 몰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진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민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 남자가 저를 협박했다고요. 최아라, 웃기지 마. 네가 먼저 김범서 그 자식 돈 많다고 한번 제대로 털어보자고 나를 꼬드겼잖아. 네 명품백 사주느라 들어간 돈이 얼만데. 조민준. 그들의 추악한 다툼을 지켜보며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가치도 들을 가치도 없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하루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범철이와 범서가 저를 보고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범서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다 잡았어, 아들. 너를 괴롭혔던 사람들 둘 다 잡았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제 말에 범서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자신을 지켜준 가족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아무 말 없이 그저 오랫동안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마지막 관문. 저는 결코 그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그들에게 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분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마지막 가장 거센 폭풍이 그들을 향해 불어 닥칠 차례였습니다. 최아라와 조민준, 두 마리의 짐승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는 소식은 제게 일말의 안도감을 주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길고 지루한 싸움. 저는 조금도 지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아들 범서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범서는 링거를 맞고
영양을 보충하며 눈에 띄게 기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잿빛이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텅 비어있던 눈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죠. 하지만 육체의 회복보다 더 시급한 것은 무너져 내린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범선은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게 된 이후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보 같아서, 제가 너무 한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재산을 하마터면 제가 전부 날릴 뻔했어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구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만큼이나 아팠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 주어야 했어요. 아니라고 했지. 너는 피해자야. 나쁜 건 너를 속인 그놈들이지. 네 잘못이 아니란다. 사기꾼들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법이야. 마음이 선하고 사람을 잘 믿는 네 성정을 그 악마 같은 것들이 이용한 것뿐이야. 그러니 절대 네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알겠니? 첫째 범철이도 제 옆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범서야, 형 말 들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나쁜 사람 만나서 당할 수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옆에 있잖아. 너 혼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자책하고 앞으로 어떻게 저놈들을 박살낼지 그것만 생각해. 저와 범철이의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 덕분이었을까요? 범선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담당 형사들이 범서의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 병실을 찾아왔어요. 이것은 재판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죠. 형사들 앞에서도 범선은 처음에는 조금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자 이내 용기를 내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아라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저에게 결혼해서 미래를 함께 설계하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형사가 묻고 범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조사는 진행되었습니다. 범서는 최아라가 어떻게 자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는지, 어떤 말로 심리를 조종했는지, 그리고 기력 보강 주스라는 것을 먹고 난 뒤 어떻게 판단력이 흐려졌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그 주스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기는커녕 늘 안개가 낀 것처럼 멍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잠이 쏟아졌어요. 제가 이상하다고 하면 최아라는 몸이 좋아지려는 명현현상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음료를 먹인 것 같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아라는 항상 제가 그 주스를 마시고 난 직후 혹은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서류들을 들고 왔습니다. 사업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다. 어차피 다 우리 재산이 될 건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면서 서류 내용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지난날의 끔찍한 기억들이 흘러나올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렇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똑똑히 증언하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진술을 마친 범선은 형사들에게 최아라에게서 돌려받지 못한 자신의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 핸드폰에 최아라와 나눴던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아마 저를 속이기 위해 했던 말들이 증거로 남아있을까봐
최신형으로 바꿔준다는 핑계를 대고 가져가 버린 것 같습니다. 형사들은 그 즉시 최아라의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신청하여 그녀의 핸드폰뿐만 아니라 범서의 핸드폰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수확이었죠. 며칠 후 저희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재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박 변호사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범서 군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최아라와 조민준,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범서 군의 핸드폰에서 복원된 문자 메시지들은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박 변호사가 보여준 자료에는 범서의 질문에 최아라가 오빠는 머리 아프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대답하거나 우리 미래를 위해서니까 그냥 나만 믿어라고 말하는 등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명백한 가스라이팅의 증거였죠. 재판은 우리에게 아주 유리하게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아마 그들은 이 사건을 연인 간의 애정 문제 혹은 사업 실패로 인한 금전 다툼으로 몰고 가려고 할 겁니다. 범서 군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기려 했다고 주장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분노하자 박 변호사는 제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누님, 법정은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상대는 어떻게든 범서 군을 사랑해 눈이 멀어 상식 밖의 행동을 한 사람 혹은 무능력한 사업가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특히 범서 군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아주 교묘하고 모욕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어요. 박 변호사는 범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범서 군,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저 우리가 준비한 대로 사실만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범서 군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승리의 열쇠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범서는 굳은 표정으로 하지만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낼 겁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실제 법정처럼 시뮬레이션을 하며 범서가 상대 측 변호사의 반대 신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저와 범철이도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드디어 최아라와 조민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고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사기, 준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절도. 그들의 이름 뒤에 붙은 혐의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병원에 입원해 있던 범서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퇴원하고 싶어요. 퇴원? 아직 몸도 다 안 나았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요, 몸은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숨어 있고 싶지 않아요. 제 발로 당당하게 법정에 서서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어요.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나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우리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범선은 자신의 방이 아닌 저희 부부가 쓰는 안방에서 저와 함께 잠을 잤어요. 마치 어릴 적 무서운 꿈을 꾸고 나면 제 이불 속으로 파고들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잠들기 전 범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 재판정에 가는 거요. 그 사람들 얼굴을 다시 봐야 하잖아요. 저는 어둠 속에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무섭지. 왜 안 무섭겠어. 하지만 아들,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존재란다. 그리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엄마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그러니 너도 두려워하지 마. 엄마랑 형이 그리고 박 변호사님이 항상 네 곁에 있을 테니까.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정의를 향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결국 아침은 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그 아침의 빛은 분명히 우리의 편일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뭉쳐 있었어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범선은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의연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굳은 얼굴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법정 복도에는 이미 몇몇 기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을 상대로 심리 지배를 통해 재산을 편취하려 한 이번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우리는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박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엄숙하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법정.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최아라와 조민준이 나란히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명품을 휘감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불안에 떠는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들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방청석 한 구석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았지만 어떠한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은 부모도 함께 지는 법이니까요. 재판장이 입정하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최아라, 조민주는 공모하여 피해자 김범서의 선량함과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체불명의 음료를 먹여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지속적인 심리 지배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뒤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 등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로채려 한 바,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검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최아라와 조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변호사들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다툼이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방청석에서는 실소와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증인 신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것은 제 아들 범서였습니다. 선서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또박또박 선서를 하는 아들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검사의 신문에 범서는 준비한 대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 최아라는 제게 너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저의 자존감을 무너뜨렸고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조민주는 유능한 부동산 컨설턴트 행세를 하며 저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는 말로 저를 속였습니다. 범서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피고인석의 최아라는 고개를 들고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더군요. 진짜 싸움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아라의 변호사가 아주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범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증인은 피고인 최아라와 연인 관계였던 것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사랑했습니까? 범서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심리 지배와 착취 관계였을 뿐입니다. 당당한 아들의 대답에 변호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위임장입니다. 여기 증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이 도장을 찍을 때 피고인들이 증인을 협박했습니까? 아니요, 협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스스로의 의지로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닙니까? 성인 남성이 누가 시킨다고 해서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넘기는 서류에 순순히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변호사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범서를 사랑해 눈이 멀어 상식 밖의 행동을 한 어리석은 남자로 만들어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속셈이었죠.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범서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범서가 아니었어요. 아들은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 지금의 제가 그때의 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사람은 몸이 아프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믿었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학대를 당하고 정체불명의 음료까지 마시며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바로 그 점을 아주 교활하고 악랄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려 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들의 외침에 법정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재판장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범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자랑스러운 제 아들을 향해 속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 증인은 저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아들과의 연락이 끊겼을 때의 불안감, 영상 통화에서 보았던 아들의 이상한 모습, 그리고 최아라를 잡기 위해 제가 직접 미끼가 되었던 그날의 일까지. 마지막으로 저는 재판장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아들의 어미로서 섰습니다. 피고인들은 제 아들의 돈뿐만 아니라 제 아들의 인생과 영혼까지 훔쳐가려 했습니다. 부디 이 땅의 어미들이 두 번 다시 저처럼 자식을 잃을 뻔한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저 악랄한 범죄자들에게 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진술이 끝나자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재판은 검사의 최종 논고와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후 진술의 기회를 얻은 최아라와 조민주는 마지막까지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들의 위선적인 눈물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이제 이 법정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선고일.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판사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최아라, 조민주는 연인 관계 및 부동산 전문가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유발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 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아라를 징역 7년에, 피고인 조민준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땅, 땅, 땅.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범서와 범철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징역 7년 그리고 1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최아라는 내가 뭘 잘못했냐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울부짖었고 조민주는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들을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우리 가족의 주위로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저를 향해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그리고 아직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를 피해자들에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전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은 그 어떤 사기꾼들의 계략보다도 강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 말을 끝으로 우리 가족은 서로를 부축하며 천천히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잿빛이었던 하늘은 어느새 맑게 개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우리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 드디어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어요. 최아라와 조민준이 빼돌리려 했던 재산은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다행히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범서 명의의 아파트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덕분에 무사했고 그들이 인출해 숨겨두었던 현금 역시 경찰의 수사로 모두 회수되었죠. 물질적인 피해는 그렇게 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가 아무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날 이후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었어요. 특히 범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던 순수함 대신 세상을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바라보는 지혜를 얻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나쁜 기억이 가득한 그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서는 그곳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우리는 그 집을 판 돈으로 저희 집 근처에 작은 빌라를 하나 얻었습니다. 범서가 언제든 저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언제든 아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말이죠. 주말이면 우리 네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그 끔찍한 사건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된 셈이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그 평범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거실에서 함께 과일을 깎아 먹는데 범서가 제게 쭈뼛거리며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이게 뭐니?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고운 빛깔의 옥으로 만든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동안 어머니 속 너무 많이 썩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이거 그냥 제 마음이에요. 아들이 내민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제 거칠고 주름진 손에 옥반지가 보석처럼 빛났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었으니까요. 범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범철이와 함께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차렸어요. 정직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판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사업은 제법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아들의 얼굴에는 건강한 피로감과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일궈나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 번은 범서가 그러더군요. 자신과 같은 금융사기나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런 일을 당하면 주변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직접 그분들을 도울 능력은 없지만 이렇게나마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아들이 비로소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다른 이의 상처까지 보듬을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한 것이죠.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단장된 묘비 앞에 따뜻한 국화와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소주 한 병을 올려놓았어요. 범서가 아버지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동안 걱정 많으셨죠? 제가 너무 한심하고 못나서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것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와 형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어리석은 모습 보이지 않고 더 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늘에서 부디 저희 가족 지켜봐 주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다짐에 저와 범철이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춥지 않았어요. 함께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따뜻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이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 피가 마르고 애가 끓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범서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하지 않아요. 제 아들은 이제 거친 파도를 스스로 헤쳐나갈 줄 아는 늠름한 선장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아들의 등 뒤에서 묵묵히 등대가 되어 길을 비춰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순진한 사람들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들은 사랑과 신뢰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으려 하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감히 그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고. 당신들의 그 하찮은 계략으로 우리 자식들을 한번 건드려 보라고. 당신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 평범한 부모가 얼마나 강하고 독해질 수 있는지. 당신들은 단단히 상대를 잘못 고른 것이니까요.